지난 시간 미시적 조직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 가장 작은 조직이라고 하면 가정에 있는 또 있을 거고, 뭐 회사, 뭐 아니면 뭐 동문회, 여러 가지 동호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하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시적 조직 관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조직을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업이 끝난 이후 아니면 뭐 1학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부분은 천천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직 구조의 개념 및 내용, 그리고 조직 구조의 형태, 그리고 조직 기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후반부에는 2차 시에는 뭐 마케팅 이런 것들까지도 배울 건데 이제 먼저 조직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란 뭐 각 부분들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관계 유형을 뜻하는데요. 조직의 기능과 권한, 책임 등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지에 관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역할들이 뭐 예전과 다르게 뭐 옛날과 뭐 다르게 조금 많이 변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의 역할, 그리고 뭐그 역할과 의무 여러 가지들이 나누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가정을 구성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뭐 밖에서 활동하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로 각 체계마다의 역할과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랑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직들을 속에서 다양한 기능과 권한, 책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조직 구조는 보통 명시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직 체계표들이 있고 조직 내에서 업무와 기능들이 어떻게 분화되고 연결되고 조정되는지를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역할을 나눈다고 하지만 중첩되게, 왜냐하면 인력이 뭐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2명, 뭐 3명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역할들을 다 챙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뭐 일의 종류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해야 될 부분은 지자체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들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나누어서 좀 더 얕은 수준에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조도 있고 뭐 제일 먼저 가면 조직도를 그리죠. 최근 들어서는 뭐 어떤 조직은 뭐 총회가 있을 수 있고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구조의 내용인데요. 뭐 첫 번째 복잡성, 두 번째 공식화, 세 번째는 직권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복잡성을 보면 조직 내의 분화의 정도, 가압의 분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수평적 분화인지 수직적 분화인지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평적 분화는 동일 위계 수준에서 과합을 분화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수직적 분화는 조직 내 위계 구조상의 분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과합을 많이 그러니까 수평적 분화 같은 경우에는 과합을 많이 분산시킬수록 수평적 분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평적 분화는 전문화된 분업화와 부서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서화란 전문화된 분업들을 유사성이나 상호 관련성의 기초에 그룹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적 분화의 장점은 전문지식 활용과 융통성, 밀접한 지도 감독이 가능하고 보다 긴밀한 상하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대규모 조직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조정과 의사소통을 더 복잡해지고 권한과 책임 한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수직적 분화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 위계 구조상의 분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직 내 수평적 분화가 증가할 때 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직적 분화가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군대를 보시면 되겠죠.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통제 범위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통제 범위는 관리자 한 명이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부하의 수를 결정, 적정 수준의 통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성질, 시간적, 공간적 요인, 의사소통의 기술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직적 분화의 장점은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강력한 통솔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의사결정, 경직성, 비능률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평적 분화의 수직적 분화를 어떤 수준으로 설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정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를 잘 조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수평적 구조도 있고 수직적 구조가 섞여 있는 거죠. 회사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점점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최고 결정기구 결정 단위는 소수, 한 명이든 소수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공식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직무의 표준화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식화는 조직 내 직무와 수행 과정들을 규칙들로 명문화하는 것, 즉 표준화하는 것. 그러니까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업무를 누가 와도,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내는 부분.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 시설에는 업무 분장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직원의 역량도 고려하고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죠. 그 속에서 그 조직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것은 이제 상위 직급자가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조직 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와 업무 수행 과정을 공식화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일에 혼선이 없어지는 거고, 직원이 한두 명일 때는 혼선이 있더라도 이렇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직원이 한 100명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시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되는 직원인들이 있다. 이 부분들에서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은 많이 하게 되고 놀고 있는 직원들은 보이지 않게 노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공식화는 조직 활동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공식화는 기본적으로 업무 분석에 기초한 업무에 대한 기술 및 업무 수행 절차의 명시 등과 같은 명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문화되지 않는 조직 문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도 상당해요. 이걸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기관들에 있는 시설들에 보면 직원들이 글을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일지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 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평가를 받게 되면 받을 때는 뭐로 받느냐? 문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3년 단위로 3년에 일을 했던 것을 공식화해내서 비교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식화의 장점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해서 재량적으로 일하는 부분, 사적 요소의 영역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분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개인적인 SNS가 아닌 공식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어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그 구글 중에 대표적인 게 보면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직원들의 업무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구글 일정표입니다. 캘린더인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들이 다, 그러니까 개인 인증 부분은 개인인데 이걸 다 취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것들이 이제 조금 빠른 단체들이나 기관들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 기관들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고 구글 챗을 사용해서 이제 뭐 카카오톡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카카오톡 깔아놓고 딴짓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업무 공간의 시간에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기관의 이제 공식적인 사진들은 구글 포토에 다 시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이렇게 분야되고 이렇게 하는 거. 접근성에 대한 부분. 직원들이 들어오면 저희 기관 메일로 만들어주고 그 직원이 퇴사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어, 다시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 왜냐면 개인 메일로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 했을 때 향후에 그 직원이 퇴사하고 되면 그 문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이 퇴사했을 때 대리하는 직원들한테 그것을 넘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편차들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직원이 있다가 뭐 퇴사하고 B라는 직원이 왔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 뭐 조정에 대한 용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직원들이 입사하고 퇴사할 때 평균적으로 10일 정도의 업무,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보다 조금 길죠. 사전에 협의가 됐고 그렇게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인수를 해주는 것도 당연시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3자가 사인을 합니다. 인수하는 사람, 인수받는 사람,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 서로 체크하면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이 되면서 업무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업무를 이관함. 그런데 이 담당 직원이 다른 역량들이 있다라면 내부에서 그 업무를 조정해서 뭐 하나 드러내고 하나 더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공식화는 업무가 안정적이고 단순한 경우 더욱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소식지를 매월 이렇게 기간마다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각 기간마다의 그좀 성향이 조금 다르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저희 페이스북을 조금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공식화의 단점을 보면 업무가 복잡하고 유동적인 경우에는 자율성과 신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창의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꽉 짜여 있다 보면 그것의 융통성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업무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공식화가 조직 관리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데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맞죠? 그러니까 융통성을 주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권한을 얼마나 주고 받느냐. 이 조직 구조에서 그것이 조직의 건강성을 해보여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직권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권한의 배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직권화는 조직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공식적인 권한이 집중된 정도. 뭐 이러한 집중은 개인, 조직의 일정 단위, 부서 등으로 의미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설이 4개가 있고 이 4개 시설에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 단체가 작년부터 이렇게 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의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 단체가 있었는데 운영 단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 공식성을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동생활 과정은 이관을 운영 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를 넘기려고 하는 부분까지 고민인데 그 또 다른 형태의 고민들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분권화는 의사결정의 공식적인 권한이 분산되거나 이양되는 정도를 말하고
조직은 조직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하거나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 그러니까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복잡성, 공식성, 뭐 공식화, 직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하느냐? 조직의 운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권화와 분권화의 장단점을 한번 보면 그 화면에 보이죠. 직권화의 장점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에 유리하고 위기시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권화의 장점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반응성과 유연성이 증가할 수 있고 신속한 행동에 촉진되며 자세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는 거잖아요. 권한들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직군화의 단점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조금 침해되고 환경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분권화의 단점은 조직 전체의 계획과 조정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력,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절하게 직군과 분권이 이루어져 있다면 조직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여기서 가정은 어떤가요? 권한이 어떻게 잘 나누어져 있네, 분석권화되어 있나요? 직권화되어 있나요? 뭐 엄마한테로 모여 있는 수도 있고 아빠한테도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게 분권화돼서 어떤 거는 이렇게 각자의 책임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면 이 살아오시면서 요게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운영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갈등을 뭐 줄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 똑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조직 구조의 형태를 보면 크게 뭐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구조, 뭐 이렇게 뭐 전문적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특별위원회 구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순 구조를 보면 이 특징은 낮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과 높은 직권화입니다. 단순 구조는 그러니까 직권화가 있고 일반적으로 통제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러니까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가업의 처리가 단순하고 신속, 가업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 조직의 규모가 커질 때 부적절하고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과도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휴가 간다든지 뭐 아파서 가면 조직 자체가 수독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을 때 혹은 조직을 창업하는 시기에 적절하다. 그러니까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 거죠. 두 번째는 기계적 관료제를 보면 뭐 특징을 보면 높은 수준이 분화되어 있고 높은 수준이 공식화, 직권화. 그러니까 다 높죠. 복잡성도 높고 뭐 직권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분화가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식화되니까 업무가 이렇게 꽉 그러니까 뭐 A 업무라면 딱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각 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들이 이제 권한이나 책임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가업들이 기능적으로 세세하게 분화되어 있고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직권화된 의사결정 체계와 명령의 사슬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된다. 장점은 가업의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업무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빠르게 일을 할 수 있고 규율과 규칙에 의해 관리되어 매우 효율적이다. 반면에 약점은 전문화된 부서들이 각자의 전문화된 과업과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규칙과 규율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경직된 조직이 운영됩니다. 또 피곤한 상태죠.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고 직원들이 쉽게 지치고 뭐 아까 얘기 뭐 사회복지 소진이라고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모르는 거죠. 다른 업무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 조직 뭐 이렇게 지자체 이렇게 공무원 보면 A라는 공무원이 있다가 담당 공무원이 있다가 이 공무원이 가버리면 새로 공무원이 오면 그 업무가 확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관과 이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크고 조직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조직 기술이 일상적일 때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 구조다, 효율적인 구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전문적 관료제 조직을 보면 조직 구성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견지하는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살리면서 관료제의 장점을 지향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면 높은 수준의 수평적 분화, 전문가 집단의 규율과 규칙에 입각한 표준화, 내적 공식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높은 수준의 분권화, 각자의 역할들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고 권한까지 이렇게 넘겨가는 거죠. 이 전문적 관료제 조직의 장점은 전문화된 과업 수행을 전문 영역의 구성원들이 담당하므로 중앙 관리자는 그 밖의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업무를 이렇게 딱 갖고 있으니까 요 관리자, 최종 관리자 같은 경우는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만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단점은 조직의 목적보다 전문가 집단의 목적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팀들이 우선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전문가 집단 내 내재화된 규칙과 규율이 완고한 경우 조직의 효과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병원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과 운영되는 조직에 쉽게 관찰된다. 그러니까 간호사 하는 역할, 의사가 하는 역할, 행정조직이 하는 역할들이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뭐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 챙기고 이게 그 안에 있는 팀장들만 챙기면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병원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많은 약속들이, 규칙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직이 전문적 기술을 활용해야 할 때, 조직의 규모가 클 때, 조직의 환경이 안정되어 있으나 매우 복잡한 모습을 가질 때, 매우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구조다. 코가 좀 많이 서 이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조금 자주 가게 돼, 어깨가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병원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니까 좀 한데,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조직도 그 안에서 각자의 영역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그러니까 역할이 저희 기관 내에 아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아요. 저번 초창기 때 제가 어떤 일을 한다는데 점점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 내에서 보면 그러니까 둘이나리라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을. 그러니까 실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뭐 회장 있고 부회장이 따로 계시니까. 그리고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새로운 조직에는 상임이사로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시설장으로서 그러니까 산하 시설의 시설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역할들 그러니까 저희는 4개 시설의 시설장들이 각각의 그 시설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제가 이제 하나의 기관의 시설장이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역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이제 융통성이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마을학교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뭐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가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올해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원은 조금 줄었는데 또 올해도 이제 작년과 같이 울릉도를 하고 독도를 갑니다. 예산을 좀 확보했고 그 애들하고 가서 작년에 1박 2일을 하고 왔는데 올해는 2박 3일로
아이들이 울릉도를 가서 그러니까 울릉도의 자연과 역사를 좀 배우고 오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가 또 면서 또 이제 그래 뭐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창업하는 과정들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제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그가 좀 파열이 됐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술 없이 이제 약물하고 물리치료하고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 수술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수술은 이제 뭐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조금 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이제 직접 만나는 시간은 기말고사 때는 직접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다른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일정 때문에 중간고사 때 인사 못 드려서 많이 죄송하고요. 다음은 사업부재 구조인데요. 이게 뭐 기업체들이 조금 많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 조직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업에 대해 수평적 분할을 진행시키면서 발생하는 구조. 사회복지 조직의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사 협회인데 원래 이렇게 세 개의 부서 그러니까 본부 체계로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5개의 본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각각 아동 담당, 청소년 담당, 뭐 이렇게 생활 담당 이렇게 해서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각 사업부가 완벽하게 자기 전략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사업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직 구조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센터장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본부장이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부제 조직의 장점은 각 사업부별로 책임을 지음으로써 각 사업부가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 환경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환경관리, 중앙본부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방향만 잡아주면 책임 경영 형태로 해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사업부의 어려움이 다른 사업부로 이전되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업부가 조금 힘들다면 그러니까 뭐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업부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시각과 경험을 갖춘 관리자를 개발하여 중앙 관리자의 기능을 맡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조직 뭐 지금 과제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과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구조로 어떤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뭐 보면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점은 자원이 중복되고 사업부 간의 수평적 조정이 원활한 그러니까 각자 역할들이 책임이 그러니까 본부장 책임이면 같은 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위에 단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시장이 다각화되는 경우 각 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다양한 질과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려는 조직에 쉽게 관찰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LG전자 이렇게 보면 안에 MC 사업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 최근에 MC 사업부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서 다른 데로 지금 직원들을 이제 그러니까 배분하기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클 때 다양한 상품 라인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기능의 중복 수행이 따르는 비용보다 상품별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 적합한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큰 기업들이 이렇게 역할들을 이런 형태로 나누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구조 보면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 특징, 높은 수준의 수평적 분화, 매우 낮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 매우 낮은 수준의 공식화, 분권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적인 역량과 순발력, 자기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권력은 전문성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김일시의 이제 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제가 이제 역할을 들어가서 뭐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학대 아동들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직접 심의해야 되는, 이게 지금 2단계지만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 거고, 뭐 장점은 전문가 집단 역량을 결집시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호성, 갈등, 비효율성에 대한 약점들이 있다. 특별위원회 조직의 적절한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과제를 표준화된 방식에 수행하는 것보다는 조직 생존을 위해 문제 해결 역량들을 강화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일을 전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뭐 적절한 구조다. 필요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고 변화의 전략을 가질 때 조직 기술이 전문가 집단의 결합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을 때 비일상적인 기술일 때 조직의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매우 복잡할 때 보다 적절한 조직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의 변화를 거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인 거죠.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가 예전에 이제 시설들을 운영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였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역할을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있는 이 조직은 시설이 이제 없죠. 뭐 없거나 뭐 한 개나 이렇게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치면 이 조직은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고민은 유지하는 형태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뭐 저희들이 2003년부터 만들어 와서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은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그러니까 시민단체 성격을 가지면서 대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싱크탱크 역할들로 가져갈 거고, 이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공식성, 그러니까 공공성을 가진 협동조합 법인이 되었으니까 안정적으로 시설을 유지하는 형태 고민.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아이들하고 창업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런 고민을 만들고 있다면 이 일반 협동조합은 또 다른 형태의 고민들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마케팅 영역에 하면 조금 가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비영리에 대한 고민들만 계속 가져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좀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으로의 전환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공부까지도 해야 되는,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뭐 조직 기술의 정의를 보면 보통 조직 내에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직 기술은 조직의 여러 가지 투입물을 조직이 원하는 산출물로 변환시키는데 이용되는 지식, 도구, 기법, 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고 뭐 이런 거겠죠. 사회복지에서는 조직 기술이란 어떤 대상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대상에게 행해지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계획 실행 평가에서 이 실행을 하는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기술의 차원과 뭐 형태를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조직 기술의 두 가지 차원은 그러니까 형태는 네 가지가 있고요. 조직 기술의 두 가지는 가업의 다양성하고 문제 분석의 가능성,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높고 낮음 뭐 이렇게 오픈하면 네 개의 영역의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면 뭐 특히 이제 그러니까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가업의 다양성이 높고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 공학적 기술이 되는 거죠. 반대로 과업적 다양성이 낮고 문제 분석의 가능성이 낮으면 장인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과업 다양성은 높은데 문제 분석 가능성이 낮으면 비일상적인 기술,
반대면 일상적인 기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책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표 아니면 책에 있는 설명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배울 거니까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기술을 보면 뭐 특히 이제 뭐 사회복지 조직 기술에는 비일상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거는 욕구를 갖는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조직 기술은 가업에 있어 일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것이 상당히 많고, 가업의 대상인 문제에 쉽게 분석되지 않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비일상적인 기술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걸 쉽게가 아니고 조금 요약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왜냐하면 똑같진 않죠. 모든 그 클라이언트들이. 하지만 이 클라이언트들의 상황이 뭐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방식이 하나 똑같아야 된다는 아닌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지원하는 거. 일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센펠트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 조직은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 기술이란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처방된 지위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화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일련의 절차니까 뭐 이렇게 딱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조직 기술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 상태에서 문제가 치유된 상태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접근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싶은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다 라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죠. 또 반대로 재원을 잘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이 재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절하게 해결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도화된 절차를 강조하는데 사회복지 조직 기술은 사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 의해 조직에 의해 제가를 받고 합법화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읽어보시면 이해가 뭐 안 될 정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는 뭐 한번 좀 차근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